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0년 만에 경제권을 갖고 온 평범한 50대 주부예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요즘 저 또래 여자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랑 너무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댁에 돈 갖다 바치고 친정은 나 몰라라 하는 남편 밑에서 속으로만 삭히고 사는 분들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주 오랫동안을. 누가 뭐라 해도 그래, 내가 참자 하고 넘기는 게 습관이었어요. 남들이 보면 순하다, 착하다 그러죠. 근데 아시잖아요. 싸우면 뭔가 깨질 것 같고 관계가 망가질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살았던 거죠. 근데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참으면 참을수록 잃는 게 더 많더라고요. 돈도 마음도 나중에는 나 자신까지 잃어버릴 뻔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릴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다 참다 터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제가 자란 집은 반지하였어요. 지금이야 뉴스에도 나오고 사회 문제다 뭐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이 그것뿐이었어요. 창문 위로 사람들 발목이 보이는 그런 방이요. 여름이면 눅눅하고 겨울이면 으슬으슬한 그런 곳에서 오빠 언니랑 셋이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15살 때였는데 공사장 사고로요. 그 뒤로 어머니가 혼자서 우리 셋을 키우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니면서요. 어머니 손이 항상 트고 갈라져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하루에 3군데를 뛰어다니면서 물일을 하셨으니까요. 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봉제 공장, 화장품 외판도 하고 보험 일도 했어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죠. 그리고 그때가 보험 일 할 때였는데 26살이었나? 한 회사에 영업하러 갔다가 고객으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그때 남편은 작은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뭔가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말수가 적고 차분해서 어딘가 모르게 믿음직해 보였죠. 연애할 때 남편이 반지하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좁고 어두운 거 보고도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현관 형광등이 깜빡이는 걸 보고 바로 사다가 갈아 끼워줬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순영아, 그 총각 괜찮은 것 같다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면 우리 식구들도 잘 대해주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착각이었을 줄은 정말 몰랐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남편이 인사드리자고 한 날이었어요. 시장에 잡화점을 하셨는데 가게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종수가 아까운데. 소곤소곤 중얼거리듯이 하신 건데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남편은 못 들은 척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경고였는데 말이에요. 근데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댁 쪽이 좀 이상했어요. 예단은 최고급으로 해오라고 하면서 신혼집은 알아서 하라는 태도였거든요. 없는 살림에서 예단 맞추느라 빚까지 졌는데 남편은 그걸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맞춰주면 나중에 잘해주실 거야. 그리고 결혼식 날 축의금도 시어머니가 전부 가져가셨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전 그때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시댁이 챙겨가는 게 맞는 건가 보다 했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사실 신혼 때부터 시댁에서는 돈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미천이 모자라다 하고
시누이는 또 따로 전화해서 애 학원비가 밀렸다고 그러고요. 금액은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시작했는데 남편은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조금만 도와주자, 가족인데. 이 말을 30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그래, 가족이니까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나오면 속이 울렁거렸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편리한지 아세요? 돈 달라고 할 때만 가족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부터 금액이 확 커졌어요. 시어머니 잡화점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가게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거나 거래처 물건값이 밀렸다고 이러면서 한 번에 500만 원씩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살림도 어렵다고 말하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러죠. 당신은 왜 엄마를 울려? 가족이 힘들다는데 왜 도와줄 생각을 안 해?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영아. 시어머니가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건 뭔가 큰일이라는 뜻이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 갔는데 의사가 수술 안 하면 못 걷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연골이 다 닳았다나. 수술비가 800 정도 든다는데 가게도 어렵고 애들도 지금 형편이 다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면서 또 훌쩍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너한테 이런 부탁하기 싫은데 다리 못 쓰게 되면 어떡하겠냐? 어? 너밖에 없다.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도 며느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구나.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걱정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가 진짜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뭐 어떻게든 해드려야지. 적금에서 좀 빼면 안 되나? 그 적금은 아이들 학비 준비하려고 모은 건데 하지만 남편의 어머니가 못 걷게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저도 엄마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생활비 통장에 있던 돈이랑 적금 일부를 해약해서 800만 원을 어찌어찌 만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수술 날짜를 여쭤보려고요. 어머니, 수술 날짜 잡으셨어요? 제가 미리 일정 비워 놓을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머니 수술하는데 누가 옆에는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갈게요. 아유, 바쁜데 뭘 또 와.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전화를 끊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수술이 그렇게 급하다며 돈 달라고 해놓고 수술 날짜를 모르면 이상하게 피하시는 거예요. 이 찜찜한 마음에 일주일쯤 뒤에 다시 전화했어요. 어머니, 혹시 수술은 받으셨어요? 날짜 잡힌 거예요? 그게 병원에서 좀 더 지켜보자고 했어. 약으로 먼저 해보자고. 네? 아니, 빨리 수술 안 하면 못 걷는다고 했다면서요. 그건 그때 그랬고 다시 갔더니 좀 나아졌대.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뭔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수술 안 하면 못 걷는다더니 갑자기 약으로 해보자고요? 의사가 그렇게 말을 쉽게 바꿨다고요? 찜찜했지만 그때는 설마 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속여서까지 돈을 가져가셨겠어? 그 생각을 했던 제가 순진했던 거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 기일이라 시댁에 가게 됐는데 제가 예정보다 좀 일찍 도착했거든요. 원래는 오전에 가기로 했는데 준비가 빨리 끝나서 1시간 일찍 갔어요.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2층 계단을 내려오시는 중이었어요.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성큼성큼은 아니어도 분명히 잘 내려오시는 거예요. 난간을 잡긴 하셨지만 쩔뚝거리지도 않으셨고 무릎 안 좋은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전 그 모습을 멈춰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하며 슬쩍 여쭤봤어요. 어머니,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수술은 잘 되셨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아주 잠깐 굳었어요. 제가 안 봤으면 못 알아챘을 정도로요. 그리고 바로 표정을 풀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많이 좋아졌어. 어느 병원에서 하셨어요?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다던데. 아이, 병원은 뭐 그냥 내가 잘 가는 데가 있어. 아이, 그만 물어보고 밥이나 챙겨.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수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넌지시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 무릎 수술 진짜 하신 거야? 수술한 지 2달도 안 돼서 계단도 잘 다니고. 아이, 그게 뭐, 엄마 원래 회복력이 좋으신 편이야. 뭘 의심해. 남편이 멈칫하더니 말을 돌리더라고요. 의심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어느 병원에서 하셨는데? 그건 나도 잘 몰라. 엄마가 알아서 했겠지. 나더러 오지 말랬어. 800짜리 수술인데 아들이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말이 돼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그 돈은 수술비로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또 뭔가 사업을 한다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그 돈을 그쪽에 넘긴 거였어요. 저한테 수술비라고 거짓말하고 눈물까지 보여가면서 뜯어낸 거죠. 결국 못 참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800만 원 수술비로 안 쓰셨죠?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싸늘해지더라고요. 뭐? 아니, 무슨 소리야? 무릎 수술 안 하셨잖아요. 어머니 계단 오르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을 내가 어디에 쓰든 네가 상관할 일이냐? 그런 돈 계산하는 거 아니다. 제가 아이들 학원비 밀려가면서 생활비 통장 바닥까지 긁어 보내드린 건데 그게 시어머니 돈이래요. 보내는 순간 시어머니 돈이 되는 모양이죠.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이 사람한텐 제가 뭘 말해도 안 통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너밖에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통장을 탈탈 털어준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전 달라졌습니다. 시댁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예전처럼 알겠다고 하는 대신 머리가 먼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돈이 진짜 필요한 건지 또 속이려는 건지 전 그때부터 가계부도 새로 만들었어요. 시댁에 빠져나간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적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시누이 남편이 명절에 찾아와서 남편을 데려가더니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번에 정말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남편이 1,000만 원만 넣으면 6달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는 거였어요. 서방님은 맨날 뭘 한다 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솔깃하더라고요. 1,000만 원을 넘기려고 하길래 제가 세게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그쪽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또 줘? 한 번이라도 돌려받은 적 있어? 그건 투자잖아. 걔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고. 이번엔 진짜라고 했어. 투자요? 가족한테 빌려놓고 한 번도 안 갚은 게 투자예요? 그건 그냥 퍼주는 거죠. 대판 싸우고 500만 원을 저 모르게 또 줬더라고요. 예상대로 그 500만 원은 증발했습니다.
근데 무렵 친정엄마한테 일이 생겼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시집간 뒤로도 계속 그 반지하에 사셨어요. 저는 돈을 좀 모아서 이사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모을 수가 있어야죠. 시댁으로 다 나가는데 가끔 어머니한테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하면 어머니도 눈치가 있어 그런진 모르겠는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난 여기가 편해. 괜히 나한테 돈 쓰지 마라. 넌 네 식구만 챙겨. 그게 진심이 아닌 건 저도 알아요. 반지하가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딸한테 짐이 될까봐 절대 손 안 벌리시는 분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셨죠. 근데 그해 여름에 유독 비가 많이 왔어요. 뉴스에서 침수 피해 보도가 나올 때마다 불안했는데 결국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영아, 엄마 집 물 들어왔다. 빨리 좀 와. 달려가서 보니까 방 안에 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대야로 물을 퍼내고 계셨는데 바닥이 미끄러웠던 거예요. 물을 퍼내시다 넘어지셔서 손목에 금이 갔더라고요. 깁스를 난 채로 젖은 이불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기관지염의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환경에서 계속 사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폐에 치명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엄마를 이사시켜야 한다고. 작은 임대 아파트라도 구해야겠다. 그때 보증금이 3천 정도 필요했어요. 근데 저한테 3천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시댁에 다 갖다 바쳤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요. 여보, 엄마 집이 잠겨서 이사해야 돼. 보증금 좀 보태줘. 남편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집을 우리가 왜 해줘? 당신 오빠한테 말해. 우리가 그걸 왜 다 덮었어? 뭐? 내가 그때 어머니 집에 5천 보태줬던 거 기억도 안 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시어머니 집에는 5천을 아무렇지 않게 보내놓고 말이죠. 그때 남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식탁 위에 탁 놨어요. 이거면 됐지? 당신 식구들끼리 해결해. 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50만 원짜리 봉투를 식탁 위에서 한참 바라봤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시어머니한테 속아서 보낸 수술비 800만 원, 시누이 결혼자금, 사업투자금,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시댁에 퍼준 모든 돈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엄마. 반지하에서 물이 잠긴 채로 괜찮다, 마르면 되지 하시던 그 얼굴. 그날 밤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사람한테 우리 엄마는 남이구나. 이 결혼에서 나만 가족이 아니었던 거구나. 며칠 뒤 친정 식구들을 만났어요. 오빠랑 언니한테 어머니 이사 비용을 상의하려고 만난 건데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속내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언니가 먼저 터졌어요. 아니 나쁜 놈들, 내가 그랬잖아. 그 집안 이상하다고. 아니 수술비라고 돈까지 뜯었다고? 근데 오빠는 달랐어요. 말없이 듣고 있다가 한참 뒤에 저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순영아, 그래서 너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마음이 중요하지? 모르겠어, 오빠.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래. 근데 감정으로 하지 마. 똑똑하게 처리하자. 오빠가 그 자리에서 칼같이 정리했어요. 우선 어머니 이사가 급하니까 이사 비용부터 해결하자고요. 오빠가 택시 운전하며 모은 퇴직금에서 1,000만 원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오빠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거 아니까요. 옆에 있던 언니도 500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반찬가게 운영자금에서 빼든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운영자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저는 1,500을 보탰어요. 시댁 몰래 조금씩 빼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집안 세 남매가 없는 돈을 쪼개 모은 거예요. 사실 시댁은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5천만 원이 뚝딱 나오는 집이에요. 서방님은 수천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융통하는 집이고요. 근데 우리 친정은 3천만 원을 모으려고 3명이 없는 살림을 끌어모아야 했어요. 이게 같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근데 저한테는 더 큰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건 별도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보험일로 들어오는 수입 중 일부를 남편 모르는 계좌로 돌렸어요.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를 정리한 거예요. 30년간 기록한 가계부를 날짜별로 다시 정리하고 시댁에 나간 돈의 총액과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은행에서 거래 명세서도 떼왔고요. 시댁으로 송금한 기록이 전부 남아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언니의 활약이었어요. 언니가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했으니 인맥이 넓거든요.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곳을 알아왔어요. 저하고 언니하고 둘이서 몰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부부 공동재산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댁에 보낸 건 재산 분할 때 유리한 사유가 됩니다. 기록이 있으시다고요? 아주 잘하셨네요. 제가 가계부를 보여드렸더니 변호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30년 동안 가계부를 쓴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주셨는데 남편이 저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보낸 돈도 부부 공동재산에서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눈빛이 달라지는 게 저도 느껴졌어요.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똑같이 아침밥 차려주고 저녁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밥상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일종의 쾌감이었어요. 30년 동안 속고 참고 당하기만 했던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상대방은 모른다는 것.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복수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그냥 제 몫을 찾기 위한 준비라고 해야 맞겠죠. 밤에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에 큰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거예요. 오래된 빌라였는데 일대가 전부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보상금이 나오긴 하는데 그 돈으로는 새 집을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다 말고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5천 정도는 보태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집이 잠겼을 땐 우리 집이라면서 선 긋더니 시어머니 집에는 5천을 우리가 보태야 한대요. 너무 당연하게요. 기가 막혀서 남편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왜 우리만? 아가씨는? 남편이 멈칫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미정이네 형편 어려운 거 잘 알잖아. 내가 장남이니까 이런 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시누이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뻔뻔스럽게 이러더라고요. 언니, 오빠가 장남인데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형편 알잖아요. 시어머니는 또 따로 전화하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종수가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며느리다. 며느리가 이럴 때 못 도와주면 어디 가서 며느리 노릇했다고 할 수 있겠냐? 내가 너한테 뭘 해달란 적이 있냐? 이번 한 번이잖아. 이번 한 번이요? 가계부에 적힌 것만 수십 번인데요.
시어머니는 매번 이번 한 번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 저는 말대꾸를 안 했어요. 그랬다가는 일이 커지고 일이 커지면 앞으로 제 계획이 틀어지니까요. 그렇게 셋이서 저 한 명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가 한 팀이에요. 저만 따로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외롭고 서러웠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한테는 식구들이 있었고 법률 상담도 받았고 무엇보다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얼마 뒤 적금을 깨서 5천을 보탰어요. 왜 보탰느냐고요?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내기 전에 준비를 했거든요. 송금 기록을 전부 캡처해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집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집 명의가 시어머니 단독이라는 것, 제 돈 5천만 원이 들어간 집에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것도 전부 자료로 보관해뒀고요. 언니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언니, 나 5천만 원 보냈어. 근데 걱정 마, 다 기록해놨으니까. 언니도 처음엔 화를 내더라고요. 미쳤냐? 왜 또 줘? 뒤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무서운 면이 있었냐면서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남편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매달 10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송금되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남편이 저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돈이에요. 계산해봤더니 3년이 넘게 보내고 있었어요. 총 8천이 넘는 돈이에요. 거기에 30년간 시댁으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이 시댁으로 흘러간 거죠. 그달에 친정엄마는 이사를 했어요. 작은 임대 아파트인데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이었죠. 오빠가 직접 용달차 빌려서 짐을 옮기고 언니가 반찬을 한가득해서 냉장고를 채워놓고 저는 커튼을 달아드렸어요. 엄마가 새집 베란다에 서셨는데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반지하에서 40년을 사신 분이에요. 창문 위로 사람 발목만 보이던 집에 사시다가 처음으로 베란다에서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순영아, 해가 들어온다. 아유, 참 화나네. 어머니가 그 한마디 하시고 우셨어요. 소리 없이. 저도 울었습니다. 저도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게 내가 지켜야 할 거다. 이 집, 이 햇살, 이 사람들. 시댁이 아니라 이쪽이 내 진짜 가족이구나. 그렇게 조용한 전쟁을 치르면서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똑같은 아내, 똑같은 며느리 역할을 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편하게 살고 있었죠. 시댁에 5천만 원 보탠 것도 자기가 몰래 보낸 3,600만 원도 저한테 들킨 줄 꿈에도 모르고요. 근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해요.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시댁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로 현관에 서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이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 처음엔 그래서 뭐 싶었어요. 시누이 남편이 사업 망한 게 한두 번이에요. 항상 망하고 다시 손 벌리고 식구들 돈으로 메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게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더라. 남편이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터졌구나 싶었어요. 근데 겉으론 놀란 척 해야 했죠. 뭐라고?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엄마한테 사인을 받았나 봐. 아니 어머니가 그걸 왜 해줘요? 뭘 믿고?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이 앉더라고요. 저는 물을 한 잔 갖다 줬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됐어요. 서방님이 이번에 손을 댄 건 납품하는 사업이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투자금을 전부 날린 거예요. 문제는 투자금 대부분이 대출이었다는 거죠. 갚을 길이 없으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집 등기부 등본을 이미 떼봤잖아요. 5천만 원 보탤 때 기록용으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단독 명의였는데 일이 터지고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떼어보니 명의가 바뀌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 이름으로요. 제가 보탠 5천만 원이 들어간 집이 어느 사이에 시누이 명의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넘긴 겁니다. 저한테는 당연히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 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절 이용했는지가 눈에 보이니까요. 제 돈으로 산 집을 저 몰래 시누이한테 넘기고 그 집으로 빚까지 만든 거예요. 3단 구조 사기를 당한 거죠. 사실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돈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가게 접은 지 오래됐고 본인 명의 재산은 시누이한테 넘긴 집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경매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시누이는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시누이 남편 쪽 친척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대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넘었고요. 결국 남은 건 남편뿐인데 남편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부장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이에요. 생활비에 대출금 갚는 것만 해도 빠듯한 형편인데 거기서 몇 천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누가 남겠어요? 30년 동안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가져다 바쳤던 사람, 시댁에서 돈 달라고 하면 적금 깨서라도 마련해왔던 사람,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인맥 다 동원해서 실적 올리던 사람, 저예요. 적금을 깨든 보험 실적을 올리든 어디서든 돈을 마련해서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태 저를 현금 인출기로 쓰더니 진짜 위기가 오니까 또 버튼을 누르려고 한 거예요. 이번엔 그 기계가 고장났다는 걸 모르고요. 저는 오빠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오빠, 우리 시어머니 집 명의가 시누이한테 넘어가 있었어. 오빠가 한참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영아,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게 그냥 뻔뻔한 수준이 아니다. 이건 사기야, 사기. 나도 알아, 오빠. 지금부터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알겠지? 절대 울지도 말고. 진짜로 안 울었어요. 울 단계는 이미 다 지났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대로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말할 때는 반말의 명령조였거든요. 근데 이날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영아, 요즘 건강은 좀 괜찮냐? 내가 요즘 네 걱정을 많이 했다. 제 걱정이요? 그 말에 뭔가 오려나 보다 싶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무슨 일은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더니 한 20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어쩌고 무슨 건강이 어쩌고 그러다가 결국 본론이 나왔어요. 근데 말이다, 순영아, 그 종수한테 들었을 거 아니냐. 그 미정이 남편이 사업이 좀 어렵게 돼서 집이 좀 위험한 상황이야.
내가 갈 데가 없어지게 생겼어. 네, 안 그래도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순영아, 한 번만 도와다오. 이 늙은 거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먹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무리 야박한 분이어도 시어머니가 우시면 며느리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머릿속에 등기부 등본이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 이름이 지워지고 시누이 이름이 찍혀있는 그 서류가요. 어머니, 그 집 지금 누구 명의예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뭐? 제가 여쭤보는 건요, 그 집이 지금 어머니 명의인지 시누이 명의인지 궁금해서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건 그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 제가 보탠 5천만 원이 들어간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이 시누이 명의로 넘어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못 하셨어요. 그 30년 동안 한 번도 제 앞에서 말문이 막히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항상 할 말이 있고 항상 저를 눌렀던 분인데 이날은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한테 달려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한테 울면서 전화하셨어. 사실을 물어본 것뿐이에요. 울 일은 아닌데. 무슨 사실? 어머니 집 명의가 시누이한테 넘어갔다는 사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그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숨긴 거였어요. 그건 엄마가 미정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또 나만 몰랐네. 야, 그건 엄마가 결정한 거고 내 돈 5천만 원이 들어간 집을 시누이한테 넘긴 걸 알면서 나한테 말 안 한 거지?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에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처럼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지금은 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아가씨, 그 집 명의가 아가씨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아가씨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게 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형님, 그건 엄마가. 나도 어쩔 수 없이 명의 이전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시누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동정심이 안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다 쓴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쓸 감정이 더 이상 없는 건지. 그리고 남편이 그 주에 저한테 정식으로 부탁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식탁에 마주 앉더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요. 여보, 이번 한 번만. 어머니가 진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저는 남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3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 표정 하나하나를 다 아는데 이날 얼굴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보이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갈 곳이 없어지는 게 무섭겠죠. 그건 이해해요. 근데 1년 전에 제 어머니가 반지하에서 물에 잠겨 있을 때 이 사람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두려움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편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반쯤 벌어지고 그 상태로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정확히 같은 문장으로. 그리고 그 집 아가씨 명이잖아. 나 말고 아가씨한테 가서 말해. 당신 지금 이럴 때야?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그 말에 흥분한 남편이 식탁을 탁 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 엄마 집이 걸려 있는데. 저는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소리 지르면 겁이 나서 움츠러들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우스워 보였어요.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한테 쫄아서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다 말했어요? 나 설거지해야 되니까 나와요. 전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한참 서 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이제 시작이야. 이어서 언니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내가 말했던 그거 이제 꺼낼 때가 됐어. 언니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드디어? 야, 나 내일 반찬 가게 일찍 닫을게. 기다렸다. 이제 그동안 모았던 카드를 꺼낼 때가 된 거예요. 며칠 뒤에 남편이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방법을 바꿨더라고요. 부탁이 아니라 협박으로요. 그럼 이혼해도 돼? 가족을 길바닥에 내쫓고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예전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이혼이란 단어만 나오면 심장이 내려앉았거든요. 이혼하면 난 어디로 가지? 애들은? 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지? 그 두려움 때문에 30년을 참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혼? 좋아. 그럼 재산 분할해야지. 남편 얼굴이 확 변했어요. 기가 막힌 듯 눈으로 다시 되묻더라고요. 재산 분할할 때 당신이 어머니한테 몰래 보낸 돈도 전부 정산해야 하는 거 알지? 무슨 돈? 매달 100만 원씩 보냈잖아. 3년 넘게.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하고.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짜로 하얘지더라고요. 그건 그 엄마가 아파서. 또 수술비? 지난번 무릎 수술비 800은? 아가씨네 사업 자금으로 간 거잖아. 남편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 날 너무 만만하게 봤어. 밥하고 빨래하고 시댁에 돈 가져다 바치는 멍청한 기계로 본 거 모를 줄 알아? 근데 나도 눈이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남편이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에 처음으로 공포 비슷한 게 보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습니다.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숨겨온 게 들통났다는 게 무서운 거겠죠? 이 시점에서 오빠가 움직였어요. 오빠가 남편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나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만나야지. 남편이 처음엔 안 만나겠다고 했대요. 부부 사이 일에 왜 나서냐면서요. 근데 오빠가 딱 한마디 했다더라고요. 자네가 먼저 남남을 만들었어. 그때부터 이건 부부 사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와. 남편이 결국 나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건 오빠가 나중에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예요. 오빠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대요. 가계부 정리본, 송금 기록, 등기부 등본, 사본이 들어있는 봉투를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얼굴이 또 하얘졌다더라고요. 내 동생이 그간 시댁에 보낸 돈이 1억이 넘어. 여기 자료 다 있어. 변호사도 만났고. 이건 지금 자네가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야. 법원 가면 이거 다 나와. 자네 몰래 보낸 3,600만 원, 순영이 적금 깨서 보탠 5천만 원, 수술비라고 속여서 뜯어간 800만 원 전부 다 기록이 있어.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물었대요. 형님, 순영이 진짜 저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빠가 그 질문에 바로 대답 안 하고 대신 이렇게 말했대요. 그건 걔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해줄게. 우리 엄마가 반지하 집에 물 잠겨 있을 때 자네는 50만 원 던지고 상관없다고 했어. 그때 자네는 순영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야. 그 대못
빼는 건 자네 몫이야. 그 말을 듣고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대요. 한편 언니는 또 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언니가 시장 인맥이 넓다고 했잖아요. 그 인맥을 통해서 서방님 사업 실태를 파악해왔어요.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영아, 그 인간 있지? 그 사업이 망한 게 단순히 거래처 부도 때문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언니? 그 인간 도박해. 안 그래도 우리 시장에 그 인간이랑 같이 뭘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로는 투자금 중에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날렸다더라. 도박? 그래. 사업 자금이라고 받은 돈 도박장에 갖고 간 거야. 대출금도 다 거기 갔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사업마다 망하는지, 왜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증발하는지.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다른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순영아, 이거 나중에 써먹어. 협상할 때 카드로 쓰면 돼. 우리 언니 장사를 20년 하더니 협상이 뭔지를 잘 알더라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댁에서 먼저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살 곳을 정해야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방법을 찾자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한자리에 압박하려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 댁 근처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다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남편까지 4명이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묘했어요. 겉으로는 가족 식사인데 테이블 위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깔려있는 느낌이었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다들 왔네. 밥부터 먼저 시키자. 밥을 시키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아무도 본론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시누이가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고 서방님은 고개를 못 들고 있었고 남편은 계속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밥을 대충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내셨어요. 순영아, 이번에 집이 좀 어렵게 됐다는 건 종수한테 들었지? 미정이도 형편이 안 되고 종수도 혼자선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봤으면 한다. 힘을 합치자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세요? 글쎄 그 돈을 좀 마련해야 하는데 얼마요? 시어머니가 금액을 말하는데 제가 보탤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이 또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 봉투를 보는 눈이 마치 폭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간 시댁에 보낸 돈 내역, 날짜, 금액, 명목이 빼곡하게 적힌 엑셀 출력물이에요. 맨 아래 합계에 빨간 줄이 쳐져 있었는데 1억이 넘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그걸 본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어서 5천만 원 송금 기록, 시어머니 집 살 때 제 적금에서 빠져나간 돈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몰래 시어머니한테 보낸 내역부터 시댁집 등기부 등본 2장, 처음에 시어머니 명의였던 것과 시누이 명의로 바뀐 것을 나란히 놓았어요. 그걸 보더니 서방님이 의자에서 몸을 비틀더라고요. 불편한 거죠. 마지막으로 시누이 남편을 겨냥해서 사업 실태와 도박 관련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차분히 다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평생 제가 번 돈 대부분을 쏟아부었어요. 어머니 가게 미천도 대드렸고 수술비라고 해서 800만 원도 보내드렸는데 그건 서방님 사업자금으로 간 거였죠. 아가씨 결혼자금도 보탰고 어머니 집 살 때 5천만 원도 보탰어요. 근데 그 집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가씨한테 넘어갔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압류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이 서류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 멈추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도 잘못한 거 알아. 진짜 미안해.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근데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저는 신우이 남편한테 시선을 돌렸어요. 이 사람은 제가 서류를 꺼내는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서방님, 사업자금이라고 받은 돈 다 사업에 쓴 거 맞아요? 그건 도박장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신우이가 고개를 확 돌려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신우이가 남편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시댁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테이블만 내려다보다가 절 올려다봤어요. 제발 살려달라는 표정으로요. 여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일까지 생각해 볼게. 전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얘야, 순영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빚이 너무 컸어요. 낙찰되고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나오는 날 남편이 가서 도왔다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 얼굴이 참 안 좋았어요.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더라고요. 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결국 신우이는 서방님과 이혼했어요. 도박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신우이가 완전히 돌아섰다더라고요. 어찌 보면 신우이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신우이가 이혼하고 갈 데가 없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월세방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시장에서 잡화점 30년 하시던 시어머니가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방에서 딸이랑 사는 거예요.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언니, 나 지금 진짜 힘들어. 갈 데가 없어. 좀만 도와주면.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잔인하다고요? 그동안 저한테 한 걸 생각하면 잔인한 게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남편도 이 과정에서 완전히 벼랑 끝에 섰어요. 권고사직 이야기까지 나왔대요. 어느 날 남편이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길래 옆에 앉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나 갈 데가 없어.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할게. 여기 살게만 해줘.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이 집도 날렸으면 지금 어머니 고시원 옆방에 살고 있었을 거야. 그거 알아? 남편이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뭐든 하겠다고 했지? 좋아. 그럼 이혼은 안 할 거예요. 남편 눈이 커졌어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다음 말을 듣고는 싹 사라지더라고요. 대신 내가 말하는 조건 하나라도 어기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때는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변호사 선임은 이미 끝났으니까 서류만 넣으면 돼. 남편이 침을 삼키더라고요. 저는 준비해놓은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할 사람이니까요. 첫째, 우리 재산 다시 정리하고 아파트는 내 명의로 바꾸는 거야. 아파트를? 여기 내가 번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내 명의가 없는 게 말이 돼? 원래 내 몫이야.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댁에 돈 보내는 거 오늘부로 끝이야. 한 푼이라도 나가면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야. 당신 용돈에서 보내든 몰래 빼돌리든 내가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 30년 동안 몰래 보내던 거 내가 다 찾아냈잖아요. 다음엔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 그리고 5천만 원에 당신이 몰래 보낸 돈까지 합쳐서 5년 안에 전액 갚아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적금 깨고 보험 띄고 새벽에 일어나서 돈만 들어올 때 당신은 뭐라 했어?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그랬잖아.
이제 당신이 할 차례야. 회사 끝나고 밤에 일을 하든 주말에 일을 하든 어떻게든 만들어 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부턴 매달 우리 어머니 생활비 70만 원 보내요. 70만 원? 왜, 많아? 당신은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한테 보냈잖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70만 원이 많아? 내가 더 부르려다가 봐준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재정은 내가 관리해. 당신 월급 통장, 카드, 지출 내역 전부 다 내가 볼 거야. 싫으면 안 해도 돼. 나도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건지 분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한참 뒤에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여기 사인해. 제가 준비한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법적 효력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발뺌하지 못하게 하려면 서면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사인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다 쓰고 나서 펜을 식탁 위에 놓는데 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날부터 남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저녁 7시쯤에 집에 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대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었거든요. 제가 밥 차려주고 과일 깎아주고 이불 펴주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퇴근하고 밥 먹으면 바로 다시 나가요. 대리운전을 시작한 거예요. 밤 9시부터 새벽까지 뛰어요. 주말에도 나가고요. 그 돈을 5년 안에 갚으려면 회사 월급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처음에 남편이 대리운전 앱을 깔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밤에 대리를 뛰어. 참, 회사 사람들이 보기라도 하면. 어머니한테 몰래 돈 보낼 땐 들킬 걱정 안 하더니 이건 왜? 남편이 입을 다물고 나갔어요. 새벽에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현관문 살짝 열고 신발 벗고 발소리 죽이면서 방으로 가는 소리. 겨울에는 찬바람을 잔뜩 묻히고 들어와서 손이 뻘겋게 얼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솔직히 짠해요. 젊은 사람도 아닌데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뛰고 들어오는 게. 얼굴이 피곤에 쩔어 있었는데 잠깐 측은한 마음이 들긴 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바로 생각났거든요. 우리 엄마가 반지하에서 물펀에다 넘어져서 손목에 깁스하고 앉아 계시던 모습. 그때 이 사람은 50만 원 던지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텐 매달 100만 원씩 몰래 보내고 있었고요. 30년 동안 자기 식구, 우리 식구 선을 긋고 살았던 대가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번 봐주면 이 사람들은 또 그럴 거예요. 그렇게 저를 평생 빨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 남편이 방에 들어가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엄마, 나도 내 살림이 있어. 나도 힘들다니까. 여태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하지 못했던 말을 처음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구나. 전부터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 소식을 오빠에게 전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잘했다. 고생 많았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거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진짜로 펑펑 울었어요. 딸이 미련하게 산 걸 아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도 결국 딸이 자기 몫을 찾아낸 걸 아시면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그날 밤은 혼자 참 오래도 울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간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뭔가가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6달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겉보기엔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달 가정 재정을 제가 관리하니까 어디로 얼마가 나가는지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남편은 시댁에 용돈에서 20, 30만 원 정도 보내는 것 외에는
추가 송금을 못해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저도 예상 못한 일이에요. 그 어머니가 살던 그 반지하 집 있잖아요. 그 동네가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 그래?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이미 이사했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빠가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그 집에서 40년 넘게 산 세입자시잖아요. 장기 거주 세입자는 재개발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요.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시댁이 잃은 집보다 더 큰 규모였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서류를 보시다가 고개를 드셨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저도 오빠도 언니도 울었어요. 그 좁은 반지하에 살면서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늘 나는 괜찮다만 반복하시던 어머니한테 드디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처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참으면서 꼭 증거를 꼼꼼하게 차근차근 모으고 준비하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겁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